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득표율 48.56%로 당선됐습니다.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25만 표 0.73%포인트에 불과해서 민주화 이후 실시된 대선 사상 최소 득표율 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됐고 끝까지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20대 대선을 돌아보고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열기도 가득했고 그만큼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또 결과에서도 처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최초의 기록이라는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던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대선 결과 지속되는 과정 두 가지 다 살펴보시면서 느꼈던 총평을 먼저 두 분께 들어보고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총선 결과를 통해 대선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두 분 의견이 어떤지 같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강호진 교수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느라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역시 민심은 참 무섭다. 그리고 또 절묘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 선거는 이제 촛불 항쟁을 통해서 출범했고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방 권력을 몰아주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몰아주었고 그리고 또 촛불 정부를 탄생을 행정 권력 다시는 오기 힘든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선거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2년 동안에는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정책화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집권당이 된 이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의 선거 과정에 대한 또 민심의 평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거 과정에서 극심한 네거티브와 또 편견과 혐오의 동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와는 달리 또는 막판에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렇게 국민들이 결집하게 됐던 것들은 여기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두 저항 투표가 충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승엽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번 선거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촛불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운동의 결과로 태어난 정권이 네. 무능하고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들을 스스로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가 첫 네.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탄핵을 통해서 사실은 거의 패족까지 몰렸던 국민의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세력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선거가 네. 아니었나. 또 결국은 그거를 국민들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세력의 복권이다. 근데 두 분의 결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강호진 교수님은 보수 세력이 살아났다는 것 정도까지는 동의를 하시는데 보수 세력의 자체 동력으로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심판적인 차원이 강하다는데 그 점에는 동의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 세력화의 복권은 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도 뭐 잘해서 됐다라고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거를 이제 형식적인 것에서 보면 결국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복권에 성공한 게 아니야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할 때 한 번도 이거는 바뀐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는 항상 훨씬 많이 나왔고 과반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10%포인트까지도 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자체 조사도 뒷받침이 됐겠죠. 그래서 장담을 하고 했었는데 결과를 열어봤더니 정말 이 부분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초박빙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도 안 되는 초박빙 선거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강 교수님? 보통 선거에서는 이제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후보자 요인을 일단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일단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좀 이게 좀 아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선거 결과가 상당히 좀 더 큰 표차에 이겼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논란이 적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람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네거티브 논란 이런이 아니라 정권 교체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불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후보자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선거 과정이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진영 간 대립이 있었던 2012년 이제 대선하고 좀 비슷한 결과처럼 최대한의 그런 진영 간 동원 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그만큼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10% 이상으로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발표됐던 깜깜 기간 발표됐던 여론조사도 확인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특히 여성층 그리고 이제 호남층을 중심으로 한 집결이 이루어진 것은 선거 운동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저는 이제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는데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한 이유를 우리 강 교수님 생각에는 후보 요인이 좀 있고 막판에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담겨 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의제나 정책이나 바람, 구도, 인물 이게 중요한 선거는 아니었고 결국 이제 진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였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바탕에 깔려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수줍어하는 민주당 지지자 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실패를 쪽팔려 해서 대놓고 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론조사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다만 이제 나중에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막판에 가서 선거 투표를 어쨌든 간에 지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하는 정당을 부끄러워서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 진영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대의 보수들이 세력이었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죠. 5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이 교수님 말씀은 인물 상관없고 바람도 상관없고 철저한 진영 간의 구도가 만들어낸 결과가 이 박빙의 선거였다. 그런 말씀 하나만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네네.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심상정 후보가 정말 기대 이하의 득표를 했죠. 네. 정의당이 또 다른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지 몸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엄청나게 늘어서 10억 이상의 후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 상당한 전략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후속 과제로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이 지점이 내가 생각할 때 두 분이 보시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점이 이 수표를 가는 결정적인 지점이었다. 이 교수님 이번에 먼저 어디시죠?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진영에 입각한 운동 선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의제나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오히려 뭐냐면 그 이재명 후보자 부인의 법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사건이 저는 상당히 표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 이 법카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정책이 검증되지 않고 무언가 표가 될 것 같은 정책들을 막 내뱉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어떤 그 이재명 후보의 정책 능력을 스스로 그거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그 멀리서 얘기되는 것들은 체감이 잘 안 되지만 가까이서 느껴지는 법카의 문제, 법인카드의 그 부정사용 문제 이거는 너무 이 현실 속에서 그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훨씬 효과가 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실제로 이제 뭐 저는 이제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정서적으로는 우리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여론의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결정적 순간을 꼽는다면 네. 먼저 이제 여당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는 이렇게 높은데 이 프레임을 이게 뭐 언론 때문이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때문이든 새로운 후보로서 이것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후에
정치 교체에 사실은 미리 했었어야 되는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동연 후보와 이제 연대 같은 경우도 김동연 후보의 이제 표현을 빌자면 흑수저 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보통 사람들의 연대인데 이런 프레임 전환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었고 또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논란 어쨌든 수습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면이 다 있었죠. 이중적 효과를 가졌지만 윤과 그다음에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제 결국은 고민하는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권 교체의 그런 밴드웨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그런 결정적 국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석패라고 하지만 선거에서는 석패와 뭐 완승, 완패 차이가 없이 승패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얼만큼 졌느냐가 뒤에 수습할 때 조금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뭐 지금 선거에 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침울할 민주당에게 그래도 왜 실패했는지를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민주당 실패 원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놀라운 일이죠. 5년 전의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이 20년간 어떻게 보면 집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교만한 말을 자신감 있게 내뱉었는데 촛불 당시 민심을 봤을 때는 가능했는데 어떻게 남들 딴 경우에 10년 정도 하던 민주당 교체 민주 그다음에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교체 주기를 5년으로 깎아 먹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다른 주기보다 다른 때보다 오히려 더 줄여버렸는데 게다가 아직도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5년 전에 그 국민의힘이 다시 힘을 복원을 시켰단 말이죠.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일 텐데 민주당이 정권 창출에 실패하고 이렇게 외면받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강 교수님?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인정할 부분은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좀 그 부분은 또 따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했는데 촛불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왜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는다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폐청산 때문에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내용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서 채워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환하는 데 좀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만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이라는 전대미문의 이 권력을 몰아주었다면 지지를 몰아줬다라는 거죠. 이때는 사실 보수가 정말 괴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 네. 물론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그 선거 이후에 2년 동안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불평등과 이 자산 불평등, 특히 기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감성적인 슬로건을 삶의 문제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데 가장 큰 민심의 이반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도죠, 태도. 일단 서울시장 부장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전대미문의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교체는 이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늦거나 아니면 아직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민심의 준엄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짚어볼 내용이 많은 선거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듣고 두 분 말씀을 한번 또 더 이어가 보죠.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능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회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놨어요. 네. 그런데 지금 5년의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느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 정권이다.
포부는 컸는데 끝은 너무 미약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착각에 빠져서 거만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촛불 이전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느냐. 저 사실은 소수 정권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하는 촛불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개인에게 기대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만드는 정권은 세상과 나라를 바꿀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걸 밀어줬는데 이거를 자기에 대한 기대, 자기에 대한 지지로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의 선별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눈에 좋게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또 다른 적폐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이미 이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매태하고 있었다. 이런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 또 질문을 제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강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할 때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정당의 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권 교체를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문재인 전선을 주로 슬로건처럼 얘기를 했는데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민심 위반돼서 투표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가 별로 없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위반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둘 다 포함해서 상당 부분 민주당,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는 아직도 여전히 견고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반감보다는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되는 정당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그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수준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역사적으로 촛불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과제와 많은 앞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과 촛불 정부의 리더로서 대통령 리더십은 좀 더 구분될 수밖에 없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대통령이 선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인격적이라는 점에는 반대 진영에서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를 한다면 트럼프는 욕을 먹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과제를 실현하는 리더십이었죠. 근데 문 대통령은 너무나 절차적인, 어떻게 보면 강박에 가까운 절차적인 합리주의, 절차적인 정당성에 집착하다 보니까 대통령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집권당의 무능으로 이어지고 집권당의 무능이 결국 민심 위반으로 이어지는,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금 지지, 문정부에 대한 지지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한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정말 문재인 정부 리더십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있겠고, 개인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 덧붙이실 네, 말씀이죠. 지금 이제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 그 후보자가 정치 교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기도 하지만 저는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성립될 수 있기까지는 촛불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무현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문재인 개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40%의 굳건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저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노무현에 대한 지지다. 라고 보는 건데, 네. 그 노무현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지지로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40%의 굳건한 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거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노무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문재인을 지켜주는 건 결국 노무현을 지키자는 마음이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저는 이재명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치의 교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노무현을 지킨다는 것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노무현을 거부한다는 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마음이 선뜻 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위 이 노무현을 지지했던 전통적 지지층 중에서 이반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정권을 탈환한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득표율은 75.14%가 대구입니다. 경북은 72.76%. 그래서 전국에서 1, 2등 한 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TK 지역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의 아성이고 본바탕이란 걸 여실하게 증명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받은 이 지지율, 이 대구 경북의 선택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지지를 받은 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지를 대구 경북의 선택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시는지요? 강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사실 이제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교훈을 던져주지만 저희가 또 대구 경북에 있기도 하고 또 대구 경북의 선택 자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숙제를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통적으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지지층인 거야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는 연속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촛불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가 거의 괴멸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 장본인이 지금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가 그 후보를 선택해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보수가 과연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했느냐? 아니면 정권 교체? 사실은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후보도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만 하면 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1년 지나다가 뭐 손을 자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정권 교체가 중요한 건데 과연 보수가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보수의 재구성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지했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과연 이번의 선택을 위해 보수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는 앞으로 두고두고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권 교체는 성공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숙제와 풀어야 될 내용이 많고 내용적인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이 보수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데 이제 보수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 그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씨가 받은 게 40%가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임대윤 씨가 그 대구시장 후보로 나와서 받은 표가 38.1%입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역 선거에서는 여전히 보수가 아닌 세력에게 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사실은 그 이 세월호와 탄핵 이후의 선거라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적 보수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깔고 가는 거지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의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전의 보수 정당이 잘못한 국가 운영을 잘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이 적폐의 범위를 소위 말하는 어떤 게 적폐냐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적폐로 몰아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보수적이지만 적폐와 관련이 없는 상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적폐로 내가 적폐인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거에 대한 복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적폐 청산이라는 말로 탄핵했던 사람들을 탄핵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탄핵 당한 사람들과 유사한 행위에 대한 복수다. 똑같이 하지 않느냐. 예. 복수다.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어쨌든 사실은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가 탄핵의 강을 건넜느냐, 보수가 정말 새로 태어났느냐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가 정말 반성했느냐, 그걸 변했느냐, 그리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느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과거로 회귀했다라는 거죠. 탄핵을 복수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탄핵에 대한 복수, 이걸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저항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우리를 괴멸시킨 장본인을 데려다가도 우리는 정권교체의 도구로 쓰겠다. 근데 문제는 정권교체의 내용이 중요한 거다라는 네. 거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보수 정당과 지금 이제 이 지역 투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도 보수 정당이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소위 국민의힘이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정권이 자신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어떤 정당과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특정한 정권에 표를 준 사람들 자체가 적폐로 몰리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을 사실은 좀 잘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이번에 기호 2번에게 투표한 많은 분들은 국민의힘에게도 그다음에 후보자 윤석열에게도 투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효능감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호 1번과 그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시로 2번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 것인데 그것을 지지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대 대선 특징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음 곧이어 다가올 전국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다음 선거에서 어떤 지점을 이제는 더 챙겨봐야 될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선거 과정을 한번 짚어보죠. 정말 출곧 우리가 어느 언론 할 거 없이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역대급 비호감이다. 정말 네거티브 이외에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미래를 위해서 양당이 제시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정책이라는 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걸 공히 말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 특징,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띈 이슈라면 정책적인 이슈를 포함해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이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주요 특징이 이번 선거가 돼버렸고, 근데 그 네거티브의 핵심은 결국 이제 배우자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배우자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훨씬 더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자 배우자 리스크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윤석열 후보자는 배우자 리스크가 통제가 됐고, 네. 이재명 후보자는 통제되지 않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온 이런 꼴이 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번 두 후보자의 정책을 분석해서 이름을 가리고 본다면 두 후보자의 정책이 차이가 없다라고,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석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전환기적인 위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질문을 계속 했어야 되는 거고 유권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도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다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캠페인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한 정보는 간 곳이 없고 부정적인 네거티브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문제는 후보자 요인이 컸지만 또 언론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선거에서 과연 어떤 선거를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네. 있지 않나, 교훈이 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이 두 여야가 동시에 갖다 놓으면 어느 게 여고 어느 게 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이 지점은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에 그다음 선거에서도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 진영의 좋은 정책을 내 걸로 갖다가 쓰고 뺏기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은 어차피 똑같을 바에는 이제는 남은 것은 이제 깎아내리기와 네거티브인데요. 그다음에 고도의 전략적인 기술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예전에도 했지만요. 예전에도 했지만 대놓고 우리는 한다고 얘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당대표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 고립 전략, 그다음에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번에 이 세대 포위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이 갈라치기 전법들, 이거는 여야가 할 것 없이 동시에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치 그다음 선거하는데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강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 이제 양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저항 투표가 좀 충돌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그래도 좀 저희가 희망이라면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정당의 당대표가 더군다나 젊은 층을 대변한다고 하는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그 갈라치기와 혐오의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를 얻기에는 물론 일부 이제 지지를 얻은 사람도 있었지만 훨씬 많이 성숙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는 또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깝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의 경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했던 전략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치유되지 않고 또 지난 1년 지났습니다마는 1월 6일 정말 전대미문의 의사당 난입 사건, 폭동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여야를 떠나서 공론장을 통해서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이 세대 포이론 등 이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한 정치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양당의 이 선거 전략 자체가 민주당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정책을 어떤 그 의제로 삼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가지고 나왔고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책 실패라고 하는 거를 깔고 정책 실패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보거나 불만을 가진 세력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득표 전략 이렇게 가져온 건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극우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분열시키는 전략입니다. 사실 이게 성공을 했고 실패를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전략은 어떤 사회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수혜자와 그거로부터 손해를 받은 사람들을 갈라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그냥 뭐 정권이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당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공당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결과 그러지 않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갈라짐 현상. 근데 투표 결과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시도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이런 어떤 슬로건과 이런 전략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미 그 토대에 이런 갈라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수님 말씀대로 공당과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자고 슬로건을 내고 통합을 외쳤어야지 되고 그 통합이 이 설득력을 인정받아서 당선이 되고 그 당선 결과에 힘에 미루어서 지도자가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호감 선거가 지금 선거 제도를 유지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또 이런 전략들이 동원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면 정치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지 이런 것들이 없어질 텐데 정치 개혁 또는 이런 비호감 선거가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강 교수님 먼저 말씀 좀 주시죠. 이번 선거의 작지만 소중한 또 소득 중에 하나는 정치 개혁에 대한 화두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선거 막바지에 좀 이루어졌지만 이재명, 김동연 연대가 이루어졌고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제기됐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을 얘기했고 정치 교체를 제시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이 당시까지는 의총에서 이걸 추인했고 또 입법으로 이걸 보완하겠다, 지지하겠다, 서포트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래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통해서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들은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문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 화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적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민명확한 입장이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당선자 신분이다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이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선자와 좀 협의해서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해봅니다. 네. 이 교수님은 정치 개혁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정치개혁 얘기는 뭐 사실 매번 나오는 얘기였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 정치개혁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그 정치개혁의 핵심은 결국
이 승자 독식의 구조를 권력의 분점 형태로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이제 해서 추진을 했고, 사실은 그거의 핵심은 저는 다당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두 거대 야당의 꼼수로 인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큰 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당장 할 수 있을 여건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권력의 분점을 제도화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 구조상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던 정치 개혁의 화두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 제도, 선거 제도, 정치 제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그동안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잘 안 됐고요. 또 이런 선언이 있었고 또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예를 들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쪼개기 안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네. 이건 사실 거대 양당이 선언하고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대 양당이 꼭 그런 거 하기 싫을 때만 짬짬이 둘이 죽이 잘 맞는데요. 조금 더 큰 책임이 오히려 지금 180석을 동원할 수 있는, 다 합치면 여당이 마음을 본격적으로 먹는 게 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꾸 이제 마치 이 새로 당선된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역할처럼 말하는 건 또 미루기처럼 보여요.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이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나누어야지 분점이 되지. 지금 물론 180석을 가지고 있지만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아직 안 주장하는 됐습니다. 거는 네, 될 결국 네 예정입니다. 권력을 내놓으라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은 논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합의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했지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일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운이 띄어졌고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득해내는 것도 결국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양당 거대 체제를 다당제가 가능한 체제로 실현하는 정치적인 개혁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호감 선거는 불가피하게 또 벌어진다는 두 분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 정부 과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이슈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대한민국 전체를 어쩌면 이끌고 가야 되는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지방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수도권 집중화를 또 부추기는 듯한 어쩌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공약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방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교수님?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두 후보가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지역의 토건 개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이 어떤 하나의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두 후보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면서 뭐 지어주겠다, 뭐 다리 놓겠다, 뭐 공항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세종으로의 이전까지 고려할 정도로 지역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때 만들어진 화두와 담론이 지금까지 계속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담론적인 측면에서의 이 지역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좀 존재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사실은 지역 문제를 별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지역 문제를 고민하게 된 거는 뭐냐면 대구에 와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 살아보고 지역에서 사는 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본인이 체감하지 못하면 지역 문제를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없는데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지역에 있었습니까? 살아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역의 토건 개발만을 얘기하는 그래서 결국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새로운 정부가 되면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그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다가 뭐 길 내고 뭐 건물 짓고 공항 짓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자족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것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가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핵심적인 다른 정책과의 어떤 종합적인 정책 믹스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그냥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지역에 뭘 해주는 식으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훈준 교수님 지역 규정 발전 그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이번 선거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이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한국 민주주의 전반에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지만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의 선택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과정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당선자를 만든 게 대구 경북의 투표거든요. 25만 표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대구 경북의 선택이 윤석열 당선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면에서 과연 윤석열 당선자와 대구 경북 지역이 어떤 논의와 어떤 정책적 협약을 통해서 이런 지지가 갔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우리는 아까도 교수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지역의 이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의 이해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거기에 이제 종속돼 있다라는 거죠. 한국 지방자치가 지난 뭐 사반세기 지났습니다만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정치에 종속이 돼 있고요.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면 아직 좀 갈 길이 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대통령 선거 다음에는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여당한테 요구할 건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네. 거기에 근거를 해서 투표를 하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 우리가 이런 토론할 때마다 하시는 두 분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놓는 지역 발전이란 거는 운운애한테 떡 하나 주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인데 그 점을 정말 큰 문제점에 비해서는 정말 부각이 안 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윤석열 당선자는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이미 찢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진영 간 세대 간 갈등들이 더 벌어지고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제가 뭔지 짧게 두 분 말씀을 들어볼까요? 강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먼저 윤 당선자는 국민의 절반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좀 전문가이시지만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이제 없애겠다라는 공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좀 걱정스럽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윤 당선자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복합적인 전환기에 있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윤 당선자가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이들과 같이 협치해서 국민적 아젠다를 잘 정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윤석열 당선자가 특히 이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당선자가 최저임금제를 없앤다고 해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무 이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기존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왔거든요. 안 되는 거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모든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의 대통령 권한의 행사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를 저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가 뼈서 아프게 듣고 본인은 절대로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제왕이라고 하는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캠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운동도 해왔고 이제 그 인수위를 하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할 텐데
저는 실질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캠프라고 하는 거는 선거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어떤 진영인 것이고 국정을 운영을 하기 위한 이쪽 풀은 다르게 활용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이고 뭐 본인도 본인이 대통령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를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조국 사태로 비롯된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공정한 가치라고 하는 거를 말은 했지만 구현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든 지난 정부의 가치라고 이걸 뭐 이렇게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정한 가치라고 하는 걸 자기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조금 실천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검증돼서 쓸모없는 인물들을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신선한 인물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좀 우리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원주 교수님. 윤석열 당선자의 가장 큰 이제 장기는 이제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제 강권 통치가 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 윤석열 후보는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시대적 발전 과정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권력을 교체하는 방식을 민주화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왔고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볼 때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갈등을 공론장으로 가져와서 제도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못해도 최소한 조정하는 거죠.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유권자들. 뭐 이런 선택을 했든 저런 선택을 했건 기쁨과 아쉬움이 같이 남겠죠. 근데 앞으로도 선택이 좀 다가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부터는 되게 중요한 선택인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총선이 있고요. 과연 나는 나를 바꾸는, 나의 삶을 바꾸는, 내 삶의 이해에 기반을 둔 선택을 했는가라고 유권자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기반을 두고 다가오는 선택을 할 때 지금 진영 간 대립이 지금 치열하지만 이 진영 간 대립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가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22년 대선과 그 결과에 드러난 민심의 의미, 이모저모에 대해서 오늘 강호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선은 그 꽃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처럼 선거 과정 내내 축제가 아닌 진흙탕 전쟁을 벌였습니다. 0.73%포인트의 표차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갈라치기 전략을 노골적으로 구사한 결과 진영과 세대 그리고 젠더에 이르기까지 확연히 갈라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고 승리를 한 쪽은 축제의 분위기일 것 같음에도 그런 분위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제 짧은 축제가 끝나면 벌어진 간극을 메우는 일이 전쟁처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자가 당선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고지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